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10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10번째요? 그러게요. 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감으로 한 10번째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의 토크의 정욱식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 김종대 편장님 예.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를 여쭙는 게 요즘 결례일 것 같아요. 아, 글쎄 뭐 다들 네. 걱정이 많으신 시대 아닙니까? 네. 예,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로 사회적인 어떤 그 연대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도 네. 참 아이러니죠. 네. 그 소설 읽어보셨나? 그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 예전에 나왔던 소설. 예, 네, 옛날에 저도 샤르트르인가? 네. 까민가? 실존주의자가 쓴 네네. 소설. 예, 그 패스트라는 어떤 그 한 도시에 그 밀폐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네. 이런 어떤 소설인데 최근에 그 책을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한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그 파괴 속에서 어떻게 연대가 이루어지고 네.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 네. 어떻게 복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네. 그런 사회적 연대 분위기에서 유독 또 예외인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것도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예.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두 가지의 균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이제 세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략히 다뤘습니다만 이 탄저균 파문이 진정되기는 고사하고 네. 최근에 뭐 이제 한겨레에서 보툴리늄 네. 미국의 보툴리늄까지 몰래 들어와서 실험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폭스뉴스에서는 이 탄저균이 이송되는 수신처 오산의 미 공군기지에 22명이 네. 지금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앞질러 나가는 네. 보도인데. 일단 노출이 된 상황이고 예, 이제 주한미군 발표에 따르면 일단 뭐 이상한 그 감염 증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이게 뭐 일종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상황에서 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균이 또 이렇게 강타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이건 뭐 세균이라기보다는 이제 병원균, 병균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르스 공포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이 정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이제 그 뭐 관련된 뭐 확진자 수라든지 의심 환자들 또 이제 격리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속에서 국민들의 공포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는 뭐 하루에도 우리가 또 지겹게 네.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뭐 더 잘하실 네, 겁니다. 네, 예. 네. 우리가 뭐 새로운 뉴스를 그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예. 또 우리가 이제 안전과 안보의 관점에서 또 이 문제를 한번 더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좀 뭐 안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또 팟빵이나 이제 아이튠즈에서 이 진짜 한번 다운로드 받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막 영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예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평화네트워크에 이제 올리텔이라고 하는 영국인 인턴이 있고 또 아이린 정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인 인턴 이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인턴 기간이 끝나고 베이징에 공부하러 갔습니다만 이 두 분이 이제 한 명은 영국인 네이티브고 또 한 명은 이제 미국인 네이티브인데 이런 어떤 좋은 내용 평화네트워크의 좋은 컨텐츠를 좀 외국에도 좀 알리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영어 진행이니까. 예. English Real Security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진짜 안보를 진행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앞으로 한 그 4차례나 한 5차례 정도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그 잡담 형식의 대담을 나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전문가 분들과도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좀 영어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또 이제 이왕이면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네. 예, 그러면서 그 저기 어려운 표현 같은 경우도 좀 해설해 준다든가 네.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면 네네. 예, 아마 단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네. 네, 뭐 저희들이 이제 뭐 굉장히 좀 작은 단체입니다만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국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질문보다는 노스 코리아에 대한 질문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작은 도움이나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팟빵 게시판을 보니까 그 지난주인가요? 북한이 이제 그 SLBM, 네. 예.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이번엔 아주 해상도가 높은 아주 그런 해상도 또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글쎄요, 처음부터 그렇게 네. 하든가. 네. 아니 제가 뽀샵이라고 좀 놀렸거든요. 네. 때마침 미국에서는 이제 바지선에서 쏜 것이다. 네, 그럼 전문가의 의견은 나왔었죠. 잠수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일부러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모조품이다, 실제 점화가 안 된 사진 합성이다. 네. 그러니까 점화되는, 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나온 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되는, 네. 그러면서 연소되는 장면을 또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 영상이 이제 조작이 아니라면 모든 정보는 다 틀린 겁니다. 네. 국방부는 150m 정도 그 비행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저거는 뭐 몇 킬로도 그것도 수십 킬로도 아니지. 네. 150m는 그냥 손으로 던져도 100m는 나가거든요. 아, 이거 무슨 야구공 슈퍼맨도 같은 아니고 경우, 아이언맨도 아니고 로켓을 바다에서는 갖다 아주 이렇게. 가까운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조선일보나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어떤 북한의 미사일이 사실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은 네. 이번에는 또 너무 그 해상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실험 과정이 거의 뭐 선진국 수준의 네. 완벽함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이것도 미스테리이긴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실험이라면 저렇게 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계속 의문은 꼬리를 몹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만 북한을 너무 좀 놀렸다. 저도 네. 뽀샵 갖고 우리 장난하지 김종대 마라. 편집장께서 이제 예. 뽀샵 정치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뭐 또 예. 비판을 하니까 예, 그게 북한에서 좀 약이 뽀샵이 아니다. 올랐는가. 그런데 아니 저는 네, 그 네. 무슨 징크스가 있는 것이 네. 전에 그 제가 북한에 대해서 뭐 실론을 쓰고 나면은 북한이 그 반응을 보인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서울 불바다를 못 못 시킨다. 만든다. 네. 왜냐? 서울에 외국인이 너무 많다. 네. 거기 중국, 베트남인이 많은데 당신네 우방국이다. 네. 어떻게 불바다 만들래 하면서 조금 약간 희화화 시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북한이 이제 그 서울의 외국인은 다 철수해라. 그렇죠. 예, 이런 성명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다 철수해라. 발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놀렸나. 이번에도 이제 같은 네. 경우인데 네. 제 어떤 그 직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건 또 너무 완벽해서 여전히 저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그리고 중국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한 20년 걸렸습니다. 네. 원래 80년대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발사를 못한 이유는 이거를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폭발이 일어날까 봐. 네. 즉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출돼서 연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 계산을 잘못하면 네. 잠수함 안에서 이 미사일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안전사고 때문에 전전긍긍을 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와서야 겨우 이제 초보적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운용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30년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거든요, 사실. 네. 몇 년 전에 예고가 됐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와 유사한 실험을 많이 해서 실전과 같은 수중 발사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단 한 번에 저렇게 완벽에 가까운 그 발사 시험을 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 영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 과정 자체는 미스터리입니다. 네. 계속 의심하는 눈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나 한 가지는 입증된 겁니다. 왜 저 영상이 나왔느냐? 계속 의심을 하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응답이죠.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네네. 예, 이런 응답이죠. 그 처음에 네. 이제 노동신문에 사진으로 내보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민족기라고 하는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화질이 그런, 떨어지는 동영상을 네. 내보냈다가 이번에 네. 조선중앙TV에서 네. 고해상도의 이제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혼란을 많이 좀 즐기는 듯한 이런 그 부분들도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이제 작년부터 그 이제 해안가에서 네. 수중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그런 사출 시험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이제 느닷없이 발사했다기보다는 예상보다 좀 빠르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아무튼 이제 북한이 풀로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서 보다 이제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북한의 어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롱했던 것보다는 더 이제 진전돼 있을 가능성들이 있고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한번 앞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정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분명히 우리 예상을 앞질러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무리 북한이 폐쇄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시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단순히 이게 임박한 공포라고 우리가 그냥 수용해버리면 네. 그럼 공포의 균형이 앞으로 국가 정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도 유사한 거 가져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 북한이 실험한 걸 두고 가장 크게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북한이 그 공개했다라고 하는 신포급 잠수함이 한 2,000톤급 네. 정도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봤던 그 SLBM은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00톤급에서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버뮤다주를 비롯한 그 외국의 미사일 전문가, 잠수함 전문가들은 저 바지선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없다. 네.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영상 공개에 의해서 그분들도 다시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재분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발 정도 해서 네. 일격이 실패하면은 보완할 수 네, 있는 네. 게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발만 발사한다면은 네. 2,000톤급도 안 되리란 법은 없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 자체가 목적이라면 네. 보여주는 것이 네. 이런 어떤 그 보유했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군사적인 합리성이 떨어져도 그냥 가는 그렇죠. 겁니다. 네.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네. 그 안흥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에 갑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대통령 참관하에 우리가 800km 사정거리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거든요. 500km죠. 500km입니까? 네, 500km 시험 네네. 발사를 하는데 문제는 500km 발사할 데가 없다고요. 발사할 데가 없다고. 제주 남방향으로 해버렸잖아요. 그 거리를 줄여서 네. 고각을 높여서 네. 사거리를 줄여가지고 발사했어요. 네. 예, 그 사정은 멀리까지 내보낼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럼 북한이나 우리나 하는 게 똑같은 거라고. 네. 이번에 우리가 한 미사일 발사 시험도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고각을 높여서 발사했다면 네. 작년에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사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사드 요격 네. 미사일 체계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그런 전술이 채택이 됐다기보다 북한도 사거리를 그냥 조정해야 되는 시험 목적상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우리도 똑같이 했으니까 이번에. 네. 예,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남북한 어떤 정치 권력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네. 그 나타나는 어떤 그 이상한 물리적인 결과에만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무언가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우리가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바로 모든 어떤 그 새로운 전술이 기정사실화돼서 네. 이제는 우리가 대응 무기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는 논의는 좀 성급하지 않은가. 네. 오히려 일종의 역사지. 이런 그것도 심리전의 일환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그걸 참관을 하고 네. 이제 그 동영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잠수함이 부상해서 네. 그 잠수함 안에 있는 승조원들이 막 이제 만세 부르면서 막 그 장군님 그래서 만세 부를 때 거기도 막 박수 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네. 보여줬습니다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북한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내부 정치적인 목적 이런 어떤 의도가 좀 강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한국의 500km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제 한국도 북한 전역을 갖다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정작 그때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뭐였나? 그게 이제 6월 3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막 그때 그 메르스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병원에서 병원 일종의 이제 발원지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의심 환자가 늘어나고 막 그 격리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확진 판정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국면이어서
국민들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병원 정보를 공개하라고 막 그런 어떤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가셨어요. 좀 이런 어떤 좀 안보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다 중요한 안보지만 네. 사실 메르스 탄저균 뭐 오늘 많이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매우 무서운 세균들이죠. 네.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죠? 무능한 정부입니다. 네. 예, 무능한 정부는 탄저균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신체에서 정부를 뼈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골격은 그 나라의 어떤 그 관료 조직, 즉 어떤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구성체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시민이라는 살이 붙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가가 이 뼈대를 보면 골다공증에 걸려 있다. 예. 외부의 사소한 충격에도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뼈. 이건 치료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 어떤 신경과 살과 혈액이 건강해도 뼈가 흐물흐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외부의 충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충격에 부서지는 뼈가 더 신경이 쓰이는 형국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스나 신종 플루보다는 사실은 관리하기가 용이한 질병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이 전염병은 우리가 좀 기민하게 대응했으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였어요. 네. 또 과거에 우리 국가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신종 사스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예방 및 차단 국가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03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에 보면 그보다 훨씬 약한 충격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속절없이 붕괴되는 건 과거 작년에 세월호 참사의 재판입니다. 네. 아니, 똑같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렇죠. 무산이라고 보신주의에 젖은 그 관료주의 문화. 그러면서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정부. 내가 왜 무능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정부. 이거는 신종 플루보다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엔 푹 쉬셨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한 얘기가 그 얘기였잖아요. 사스와 메르스를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그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이제 무능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걸 초기에 이걸 방역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지금 일파만파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티즌이나 국민들 사이에선 메르스보다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언론들은 아니 과거에 우리가 사스를 경험했을 때는 초기에는 굉장히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만 정부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습니다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강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뭐 의심 환자 몇 명 있었습니다만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고 그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전염병 퇴치의 아주 그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비되는 행보를 비교하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스와 메르스를 비교하지 그게 마라. 화가 나는 거야? 네. 그게 네. 화가 나죠. 근데 비교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어떤 그 지적 자질도 의심스럽습니다만 도대체 참모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는 사스와 메르스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메르스는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었다. 반면에 사스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방역 체계는 그때 사전에 충분히 갖출 수 있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2003년도에 사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일지도 몰랐거든요. 네. 처음에 그래서 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괴질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스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메르스는 이미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유행을 했던 이미 3년 전에 나온 병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스는 나온 지 며칠 안 된 게 한국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고 메르스는 이미 3년 전에 나왔던 예,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초동 대처를 실패해놓고선 두 가지가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모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무능하면 참모들이 좀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저 문영표 장관 보십시오. 저 문영표 장관 같은 사람은 관료 조직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네. 대표적인 실패의 상징이자 전형입니다. 네네. 예, 공무원연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엉터리 자료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 갖고 마치 버벅거리다가 세금 폭탄 맞을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그거 했었죠. 끝나자마자 네. 예, 메르스 나오니까 네. 처음에 자기는 연금 전문가지 질병 전문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런 공직자들 보면은 지금도 어제 그 주말에 발표하는 거 봐도 네. 아니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도 유분수지. 네. 아니 저 양반은 장관으로서 자기 직무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네. 지금 계속 버벅거리는 거 보십시오. 지난 주말에는 박원순 시장하고 싸우다가 네. 결국은 하루 만에 박원순 시장한테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네. 예, 안 되겠거든요. 네.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용어들 보십시오. 대통령 지시로 이제 병원도 공개하게 됐다. 네. 아니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병원 이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네. 이 사람이 메르스 병균 그 자체요. 내가 보기에는 네. 국민들한테 그 병 못지 않은 불신과 불신과.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메르스라는 질병의 치명성으로 따지면 뭐 탄저균에 비해서는 한참 적고 네. 우리가 그렇게 공포에 젖을 만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관리하면은 이거 조기에 다 수속 가능합니다. 그건 정보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여태까지 이 사건을 키우면서 우리가 겪은 심리적 효과는 오래 갑니다. 네. 이건 몇 개월 간다고 봐야 돼요. 소비, 경제,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뭐 살아나는 듯하다 이것 때문에 더 나빠졌잖아요. 네, 네. 그거 회복되려면 앞으로 적어도 5, 6개월 걸립니다. 네. 그게 심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마음의 질병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해라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네.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할 줄 모르는 정보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모르는 정보입니다. 네. 예, 단순히 노무현은 잘했고 박근혜는 못했다 이런 이분법에서 우리가 그렇죠. 놓을 필요는 네, 없어요. 예, 예. 모든 거 다 대통령 탓 아닙니다. 네. 그러나 노무현과 박근혜가 무엇이 달랐는가 따져 볼 만한 거예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국가의 어떤 인위적 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 외교안보 사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고민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들고 상황실을 만들고 시스템을 굴려보고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정부 훈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국가 핵심 기반 보호라고 해서 5대 핵심 기반, 뭐 에너지, 물류, 통신과 같은 겁니다. 뭐 이런 식량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주요 핵심 기반 보호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과 정부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네. 계속 시스템을 굴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런 매뉴얼의 힘은 그 매뉴얼대로 하라 그래서 네.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선 책임 소재가 누구고 이럴 때 담당자가 누군지가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매뉴얼의 힘입니다. 네. 매뉴얼은 그걸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교통정리를 잘해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 있고 발전해 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정부 와가지고 그 매뉴얼 자체를 다 이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네. 위기관리 상황실의 그 시스템을 전부 다 청와대에서 무력화했고 네.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는 겨우 이제 NSC 부활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만은 이미 정치 권력과 시민들과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지자체 한번 보십시오.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기초단체장 뭐 구청장이 있습니다만은 막상 재난이 터지면은 단체장들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경찰은 중앙 경찰청에 보고하려 그래죠. 또 뭐 소방 조직은 중앙에 소방청에 잘 보이려 그래죠. 그 다음에 또 뭐 군부대는 우리 합참에 잘 보이려 그래죠. 중간에 시도지사만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도에서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전라남도 지사, 진도 시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억조차 안 나실 거예요, 아마. 네. 예, 전혀 나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도 무력화됐고 지자체에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풀뿌리 안전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예컨대 뭐 여성예비군, 자율방범대,
또 의용 소방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생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지역사회 일익을 담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력구제, 셀프 헬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자력구제라는 시민 문화들이 상당히 토양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지자체에서 통합하고 중앙의 역량과 이것이 접목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안전을 구현하는 시민 역량으로 이게 발전돼 가고 있느냐. 네. 이걸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터부시하고 금기시해 왔던 겁니다. 네. 이번에 메르스 1번 환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저기 처음에 바레인에서 방문해가지고 고열이 났어요. 네.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메르스 그 국가지 바레인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 네. 결정적인 거고. 그래가지고 저기 아는 사람이 감사원에 있어서 감사원에 연락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환자가. 네.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 공직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특히 보수 정부 와가지고 모든 공직자가 이제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자리 보전하는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이건 국민들 아주 지금 분노나 불만이 지금 한계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 모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또 진급과 보직을 위한 출세의 어떤 줄서기 그다음에 만만디 행정 느려 터지고 네. 그다음에 뭔가 좀 자기가 이 행정의 어떤 그 가치를 갖다가 담보하는 공직자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돼버리는 네. 이런 식의 그 영혼이 없는 공직 문화가 네. 최근에 올수록 점점 더 심화되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번에 메르스 사태 똑같은 겁니다. 아니 저기 뭐 파도가 있었습니까? 기상이 나빴습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허연 대낮에 배가 적당히 기울어져 2시간이란 골든타임에 아주 구조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손안 우리가 쓰잖아요. 이제 저희 네. 진짜 한번 방송하는 날이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안도를 했었죠. 이게 안도했지. 참 불행 중 다행이구나. 네. 뭐 배가 완전히 침몰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속보로 뜬 게 전원 구조했다라고 하는 그 속보가 뜨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안심하고 안도하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날 저녁 때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 듣고 정말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를 했고 그렇게 많은 정치인이 다짐을 했고 그래서 만든 게 뭐 국민안전처인가요? 국민안전처. 예. 그때도 세월호 때도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갖고 막 옥신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컨트롤 타워가 안 보여요. 아, 그게 네. 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당시 해수부 해경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네. 네. 자 보십시오. 하나를 알면 열이 아는 겁니다. 이 정부는 네. 존재 자체로 위험한 어떤 네. 그 괴물이 돼 버렸어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이번에 왜 재판이 되냐면 그건 공직자들이 이제는 모든 이런 재난이 터지면은 모든 걸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심으로 상향 이동해서 네. 어떤 중앙의 통제 권력을 비대화하면서 네. 현장의 전문성은 계속 죽여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안전이라고 할 때 현대의 어떤 위험이라는 건 과거와 달라가지고 네. 너무나 연결이 잘 된 이 소통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네. 질병이 확산되는 거는 그렇죠. 이 사회 연결망을 네, 네. 그대로 따라서 네, 네. 허브에서 연결된 노드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응이 현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이후에 했던 조치는 그러한 시민적 역량에 우리가 정부가 접촉해 들어가면서 협치라고 하잖아요. 거버넌스의 스타일로 이런 어떤 재난을 관리하는 안전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상부에서 권력이 장관 자리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더 막강한 권력으로 후들려 패는 식의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밑에서는 점점 더 만만디 보신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네. 국가의 어떤 국민을 위한 안전, 시민의 어떤 안전을 구현하는 활동이라는 거는 정말로 소방관 한 명, 네. 또 경찰관 한 명, 또 의사 한 명의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화해 주려면 현장을 강화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많은 권한이 위임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이지 그냥 위에서 모조리 다 통제하는 식으로
중앙에 비대화된 가분수 국가, 즉 머리는 너무 큰데 이 손발은 허약한 이런 가분수 국가를 만드는 걸 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무슨 뭐 또 이제 소방 뭐 해경 이런 거 합쳐가지고 무슨 국민안전처 같은 조직 만들자는 대안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위기관리론 한국에서 전공하신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딱 하지 말라는 그것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되면 더 비대화돼서 이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전염병 전문가 있어야지, 화재 전문가 있어야지, 건축 구조물 전문가 있어야지, 또 각종 어떤 조난 사고에 대한 전문가 있어야지. 이게 이런 어떤 전문성은 이것은 분권화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조직,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조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는가가 안전의 핵심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통제하면은 재난은 더 잘 예방할 수 있다는 자기 어떤 나르시즘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면은 이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권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식으로 처방을 내놔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 말단은 다 죽고 이제 지자체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중앙정부를 못 믿겠다. 도저히 못 믿겠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현대 재난이라는 건 이제 어느 단계냐 하면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이런 걸 따지는 단계가 아니고 이 문제는 옛날에 해결이 됐어야 되고 이제는 정부와 NGO 즉 시민사회와 정부의 어떤 협치가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전환되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이게 유럽과 어떤 유럽과 미국에서의 테러와 재난을 거치면서 일어난 일반적 현상이자 추세예요. 이제는 정부 혼자 독주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하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과 소방관과 같은 공조직을 갖다가 운영하는 하드 파워를 정부가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고, 문제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거는 시민사회 안전, 규범, 문화, 그 다음에 협치의 정신인데 이건 정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NGO라든가 비정부 부문의 역할이 현대에 와서는 더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 보면은 하드 파워는 더 강화해서 자기네 권력은 증강하지만은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 자체를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감시하고 더 통제하는 이런 대책만 남발되는 것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이런 문제의 어떤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재난이 이후에 나에게 쏟아질 비난을 걱정하는 걸 지금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비난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이 대책에 더 골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전문 용어로 있어요. 이걸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건데 국가의 최고 엘리트들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시민보다 먼저 공황에 패닉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 재난 이후에 나에게 쏟아질 비난에 두려워서 패닉에 빠지고 또 대중들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지가 먼저 패닉에 빠지는 이거를 엘리트 패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 재난에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엘리트 패닉이 이 재난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영표 장관이 바로 전형적인 행보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나눠야 된다. 뭐 국회의원 자릿수 늘리는 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이게 이제 자리 하나 또 늘어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신 상태 또 이제 이 핵심적인 공직자들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점차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거의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 메르스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이게 정말 막연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자꾸 청와대하고 대통령은 정치권의 싸움을 좀 부채질하는 이런 어떤 이제 행태들을 많이 보였어요. 대표적인 게 6월 3일이었나요? 처음으로 이제 메르스 관련된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기 앞서서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왜 갑자기 국회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다가 막판에 그냥 뭐 메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메르스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할 때도 뭐 유행한 표현이었습니다만 뭐 알아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보고하고, 이게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막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또 선사하고. 이번에 유체이탈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탈. 네. 뭐 야당에도 그런 논평이 나왔는데 웬 국정 책임자만 없고 국정 평론가만 있냐. 네, 네. 대통령 보면 국정을 평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국제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자꾸 평론만 하시려고 하는. 아니 그러면 언론사로 저기 아예 네. 어디 외국에 가서 네. 한국 정부는 이렇다더라,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논설위원을 하시든지, 뭐 영어 실력이 안 돼서 그건 못 하겠지만 네. 이런 거나 차라리 하든가. 그러면 이게 보면은 안전에 위기에 강한 어떤 지도자라는 게 선거의 캐치프레이드 아닙니까? 네. 난파하는 선장에 용기 있는 지도자, 선장, 이런 어떤 그 이미지로 자기 선거 운동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항상 난파할 때 보면은 실종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그 국가의 어떤 최고의 어떤 위기 관리의 어떤 책임이란 걸 부여받았을 때, 내가 보기에는 시민들보다 가장 먼저 패닉에 빠지는 엘리트 패닉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저는 뭐 패닉에 빠져 있는 조차도 때로는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어떤 뭐 지지나 지지율을 많이 의식하는 걸 우리가 뭐 비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지금 2주가 넘어서 3주째 접어드는 문제이고, 대통령은 어딨냐 하다못해 조중동에서 사설까지 동원해갖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라 이럴 때, 이럴 때 지금까지 이런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일종의 전화위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주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선에서 24시간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이렇게 쪽잠이나 자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현장에 있는 보건 종사라든지 하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과연 이런 대통령을 믿고 그런 정말 그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본인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불신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국민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정서의 핵심이 시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대책, 그 머리에서 나오는 대책 뻔하잖아요. 유언비어 단속하고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실수한 공무원 한두 명 잡아가지고 엄벌에 처하는, 이 순서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문제는 본인이 이제 직접 시민과 대화하면서 어떤 그 솔선수범하면 공직자들은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런 분위기는 정부 내에서 쉽게 분위기 조성할 수 있어요. 원래 이런 걸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을 항상 두려워하고 걸끄러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보십시오. 이제 사스에 대한 사후 책임 추궁 문제 나오면은 이제 유언비어 뭐 또 세월호 같이 해서 이런 어떤 어떤 시민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식의 역으로 이게 또 활용당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건 잘하셔. 그런 거 아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뒤집기를 잘하시죠. 그건 아주 뒤집긴 잘하시고, 이렇게 정치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자. 진짜 우리가 두려운 정부는 어떤 정부냐? 시민들하고 소통이 단절돼서 현장의 어떤 상황에 깊이 몰입하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자기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정부, 경직된 정부, 관료제적 정부. 이건 막스 베버가 얘기한 전통적 관료 조직 외에는 사실은 어떤 그런 위계, 권위주의형에 의한 정책 결정 외에는 해볼 줄 아는 게 모르는 정부. 그러니까 토론이 불가능한 정부죠.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아무 원고 없이 주제만 달랑 하나 가지고 전문가들 30분 토론 조직해낼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 다 있는데 이거 조정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30분짜리 1시간짜리 회의, 그거 주재할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맙시다. 아니, 그런데 원고가 있어도 비문이 많은데 원고 없이 어떻게 그런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존 네.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가 우리가 크라이스 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란 말이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처음 이게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때 그 엑스컴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내에
그 위기 관련 부서들을 테이블로 불러 모아서 네. 그래가지고 매일 토론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지를 쭉 비교하고 찾아나가는 이런 면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위기 관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핵전쟁을 예방하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 매일매일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종합해내는 능력, 네. 그리고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곧 핵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가 어떻게 넘어갔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 정말 리더의 리더십에 이게 국가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다. 네. 그런데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다수가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직화해내고 네. 매일 그 엑스컴 회의를 그걸 집행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어느 순간에 어떤 참모가 내 눈치를 봐서 저 사람이 말을 못하는가 하는 어떤 것까지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기도 합니다. 네. 마음껏 얘기하라고.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토론을 조직해내려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유연하고 소통을 잘하는 리더여야만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 정치 권력의 속성이랄까 하나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 이런 것보다는 준비된 보고서, 네. 그 다음에 준비된 훈시문, 모든 것이 낭독문화. 네. 그러면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네. 이런 식의 어떤 문화는 장기적인 계획은 잘 세워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공직자들 분기별로 평가하고 월간 평가하고 이런 건 잘해. 네. 그러나 현대적인 위기, 그건 뭡니까? 예기치 않게 어느 날 나타나서 네트워크 상에서 급속히 확산이 되고 또 지도세도 모르게 갑자기 사라지는 위기예요, 이게. 네. 그게 현대적 위기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도 않아요. 네. 이랬을 때는 이미 당하고 나면은 아파할 새도 없이 위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정부가 그 집권 이후 지금 3년 차 들어오도록 세운 모든 경제 계획은 이 메르스 한 방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메르스 한 방에 지금까지도 뭐 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리고 마치 이제 경제가 잘 안 살아나는 거를 뭐 작년 한 해 동안은 또 뭐 세월호 사건으로 자꾸 이제 그쪽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지금은 뭐 국회에서 막 싸움박질 하느라고 경제를 못 살리고 있어서 관련법을 통과 못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데 몰두를 하는 사이에 정말 위기는 안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하고 우리가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보 관련된 행보는 너무나도 극명히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르스 지금 사태가 벌어진 지 보름이 넘어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민 건 3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진솔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 별로 기대 안 해. 예. 진솔하게 사과하고 어차피 나타나봤자 본인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치 평론가처럼 현 상황에서 평론이나 하고 훈계나 하고 질타나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계셔. 예. 아니,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잘 됐어. 네. 엉뚱한 짓이 삑삑하는 것보다 제가 네. 옛날에 그 발언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천안함 그 사건이 백령도에서 있었던 네. 날 네. 합참 의장이 네. 육군 포스타가 네. 술 취해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네, 그랬었죠. 세월호 사건 이튿날 새벽 3시에 깨어나가지고 하나마나한 짓이 하거든. 네. 하나마나한 짓이. 네. 그때 저는 술 먹고 잘 잤다 그랬어요. 네. 아이 잘하셨다. 아. 그분은 합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고 네. 해군 초기함 아마 구경이나 해봤을까도 나는 의심스러운데 그 무능한 지도자 하나가 엉뚱한 짓이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술 취해서 없는 게 낫다. 네. 밑에서 수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아니 그래 그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앉아 바다에 대해 일자 모시기 네.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네. 그 사람은 그 천안함 당시나 그 이후나 계속 실수만 연발하다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나가신 분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합참의장 시킨 정부는 더 그렇죠. 한심한 정부고 네. 이번에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 보면은 말이죠. 사실은 자기 표정 관리하고 체면 관리하다가 시간 다 보낸 사람이고 네. 질병관리본부는 저 세월호 때 해경하고 똑같은 존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사태가 어떻게 들어가지 국민들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르고 앉아 계셨고 네. 이런 어떤 그 정부라면은
차라리 외국 그냥 가십시오. 아니, 미국 그냥 예정대로 가세요. 예. 아니, 제가 여기 다음 앉아가지고 엉뚱한 우리- 짓 해버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다음 얘기해야 될 주제가 이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꼭 가셔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할 주제인데 편집장님이 먼저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아주 씁쓸한 가지. 결론을. 예? 아니, 그리고 예. 저기 뭡니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남미 가가지고 그 참 국가가 어려울 때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가가지고 보름 넘게 거기 왜 갔는지 국민들이 어이없어 할 정도로 가셔가지고 돈 벌어오는가 했더니 바이러스만 잔뜩 묻혀 오셔가지고 네. 그 뒤에 또 보름을 누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건 뭐 긴급 대책 얘기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중동 방문하셨을 때는 중동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행하셔가지고 그때 그 비슷한 마크 리퍼트 병문안 가시고 그래서 뭐 한미 관계 안보 관련 이거는 뭐 분초를 다투면서 있던 일정도 막 취소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외국 갔다 와서 몸도 피곤하신데 바로 가시고 그러는데 청와대에 계시면서 왜 이 메르스 관련된 대처는 왜 이렇게 굼뜨고 이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면 국민한테 위로보다는 국민은 열받게 하시고 좀 엉뚱한 얘기 같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학 갔다 온 데가 어디야? 불란서잖아. 거기서 메르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거든. 그거하고 헷갈린 것 같아. 메르스하고 메르시를 헷갈린 것 같아. 그냥 멸치하듯이 메르시 이러면은 불란서에선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영어로는 땡큐.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현대적인 사회, 우리가 이제는 뭐 울리백이라는 학자가 이제 위험 사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 사회학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대의 어떤 그 지성들한테 큰 충격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책의 어떤 발문을 보면은 그때 사회학계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뭔가를 곰곰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근대성이라는 걸 재성찰하자. 지금의 근대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현대적인 위험에 있어가지고 비민주적인 책임 분산을 하고 피해는 다 민주적으로 누구나 다 겪는 이런 것들의 어떤 모순성, 이것이 이제 근대성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새로운 근대성, 즉 열린 근대성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첫째는 현대의 어떤 그 과학기술 정보, 이 재난에 관한 정보를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 이게 아주 모든 처방 중에 제1번이라 그랬습니다. 정부가 독점하는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 지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 과학자들이 과학을 독점하냐? 이거였어요. 이게 열린 근대성으로 가는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논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정보 공개입니다. 이 어떤 그 병원 체계, 거기에 환자 이동, 그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권자인 시민한테 그 정보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열린 근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거는 닫힌 근대성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과거 개발 독재가 우리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권위주의형 의사결정 체계와 시민 통제형 어떤 그 국정 스타일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열린 근대성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보는 통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는 이젠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재난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 뉴올리언즈 사태를 보십시오.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사실 민심을 잃었다 그러지만 더 큰 원인은 뉴올리언즈의 그 카트리나로 인한 사태입니다. 이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서서 시민 3,000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움직이는 정부 주방위군이 몇 명 구조했냐 하면은 30명 구조했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그러고 나서 주방위군이 또 시민을 체육관 같은 데 가다 버렸어요. 통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을 해서 재난을 더 키웁니다. 이것이 조지 부시가 시민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레임덕으로 가게 된 가장 결정타입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그 참혹한 참사였어요. 이건 9.11보다도 어떤 면으로 보자면은 정부의 무능이 가장 시민들한테 아프게 다가온 더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하나의 어떤 닫힌 군대성을 답습하게 되는 정권은 현대 사회에서 미안하지만 재난을 면치 못합니다. 네. 자기 혼자만 면치 못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제 희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세월호에 그 징후가 나타났던 것을 아직도 그 교훈을 정신 못 차리니까. 박근혜 정부는 네, 네. 거꾸로 해석하고 계시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세월호 때문에 시민을 적으로 만들고 유족을 빨갱이로 만들고 네. 이걸 갖다가 국민 분열의 기저로 역으로 활용했던 그 대가를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고통의 가장 큰 비용은 역시 이제 국민들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들은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농담조로 하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엔 파리라도 안 된다, 지금 파리도 안 찾아온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예 지역 상권이 초토화돼 버리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시작인 거고. 14일 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농담적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고집하면 미국 비행기를 타는 걸 고집하시면 많은 국민들은 그 세월호 때 속옷바람으로 그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외국에 국가 원수가 나가면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판국에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그러면 도망간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갔다 것이고. 와서 또 드러날지도 몰라요. 예. 예. 그럼 완전히 그러면 이제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신뢰, 소통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예. 근데 임기가 아직 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아니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나가면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통령 거거든요. 자신도 네. 나 빨리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네. 이럴 정도의 참혹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이거 제가 양치기 소년 같이 네. 흰 소리로 겁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그 신호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지금 또 나타난 겁니다. 네. 이 재난이라는 게 예고하고 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운이 좋아 요행이도 임기 잘 마칠지면 모르겠으나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렇게 취약한 정보 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국민 불안은 둘째치고 본인이 불안해서 네. 살겠냐고 본인이 이러면 제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정부의 나름대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계 정세가 변하고 현대 사회의 속성이 변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네트워크가 출현하는 이 어떤 그 역동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개방성, 포용성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여러 어떤 그 다른 생각, 다른 인종, 다른 성별 그러면서 다른 계층들까지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혁신형의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네. 경직되는 순간 무너진다. 요행이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전복되기 직전의 세월호하고 똑같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네. 국가입니다. 네. 지금 국가는 갈수록 위험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몰리고 있고 결국은 밑에 안정을 해야 될 평양수 그게 바로 시민 세력입니다. 네. 이 평양수들은 빠져나가고 네. 시민 역량은 소진되고 우리 사회에 잠재된 시민의 생산적인 잠재력 우리의 창의성은 점점 허무하게 소진돼 가는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탄 저 구조물들은 네.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태풍이 한번 온다, 바람이 분다 이러면 뒤집히는 겁니다. 네. 타이타닉호처럼 빵꾸가 나든가 아니면 영화 포세이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가 훌러덩 뒤집힌다 이거예요. 네. 이런 전복을 막는 것은 그 역량은 정말 풀뿌리 민중들,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것과 소통할 줄 모르는 정부라면 위험한 정부예요. 이 정부는 국민한테 자산이 아니라 이제 짐이 됩니다. 그렇죠. 부채인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권력의 속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개탄스러운 이런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잘 짚어보지 못하겠습니다만 탄저균 이것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에 좀 다루긴 했지만. 근데 이것도 정보가 없어요 관련해서.
없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한 것 같고 탄저균만 들어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뭐 보툴리늄 그러니까 탄저균보다 독성이 무려 10만 배나 강한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성이 강한 보툴리늄까지 세상에 그런 세균이 네.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예, 예. 이것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주피터라고 하는 뭐 주한미군 그 오산 공군기지 내 뭐 위협인식 프로그램이 2013년도 가동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얘기냐? 네. 또 일부 언론에서 98년부터 했다. 그리고 과거에 더듬어가면은 왜 예전에 미국 상원의원이 그 미국이 한국에 생화학 무기를 반입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뭐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입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걸 가져갔다는 얘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중에 하나는 왜 그 충북 영동에 화학무기 폐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과거에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여기엔 도대체 한국군 화학무기만 폐기하는 거냐, 미군 것도 하냐,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 불투성이 뭐 말도 못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네. 예, 지금 한미행정협정에는 주한미군에 관한 어떤 수화물은 우리가 검역을 못하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예. 아니 이게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평택오사는 완전히 미국 땅이라고 우리나라 땅이 아닌 실제로 거예요. 미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실제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 나라의 어떤 그 저기 나름대로 주권이나 정체성은 외국 군대도 한국에 왔으면 그거는 존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주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네.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의 국가가 존립하는 한 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미국은 사과하겠다는데 이런 사과 받는 게 황송해서 이거 별 문제 없는데 왜 사과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뭐 보면은 도대체 몰라 이 정부가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네. 예? 메르스건 탄저균도 마찬가지고 네.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네. 예. 정권에 보이면 냈다, 뭐 거기만 신경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을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최근 상황을 이렇게 쭉 뭐 살펴보면은 왜 그 중국 고사 중에 망진자는 호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호야다 이런 어떤 꿈속에서 진시황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호자를 오랑캐 호자로 해석해서 이제 만리장성을 14개 쌓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근데 정작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오랑캐가 아니다. 그 아들인 호야였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바는 주는 교훈인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외부의 적만 막 그 주목하고 거기에 위험만 막 부풀리는데 정신이 없다가 정말 진작 내부의 모순을 간과하는 사이에 나라가 망조로 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 대한민국이 진시황의 진나라와 닮은 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안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이 정부를 하라 그러면 더 안 하는 정부니까. 네. 예, 하여간 더 미국 가십시오. 나빠지지만 박 대통령 미국 가십시오. 그냥 미국 가. 미국 가. 이러면 혹시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돌아오지 하나도 안 않으셔도 돼. 하시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한편으로 굉장히 서글픕니다. 네, 서글프지만 우리 진짜 안보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알아야 되고 또 공유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걸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